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최근 쌍둥이 자매 여자 배구 선수의 과거 학창시절 학교폭력 보도를 계기로 곳곳에서 과거에 있었던 학폭에 대한 미투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래전의 일이지만 피해자에게는 여전히 씻을 수 없는 아픔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의 범위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이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 법률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을 보면 상해, 폭행, 감금, 협박, 공갈, 강제적 심부름 이렇게 명시된 비행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비행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공갈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짓말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삥 뜯는다 하는 그런 의미고요. 강제적 심부름은 소위 셔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학교폭력은 금방 말씀드린 폭력적인 행위만을 말하기 때문에 예컨대 학생이 교내에서 다른 학생의 물건을 훔친다든지 또 학생이 인터넷에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으로 번개장터 같은 데 허위 물품을 올리고 돈을 편찬다든지 이렇게 사기를 친 경우에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학교폭력이 무서운 것은 또 뭐가 무섭냐면은 징계 시효가 없다는 건데요. 그래서 과거의 학교폭력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학생의 신분을 유지하는 한 학교폭력으로 처리될 수 있고요. 또 쌍둥이 자매 사건에서와 같이 사회에 나와서도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초등학교 학창시절에 발생한 학교폭력이 고등학교 심지어는 가해자가 고3이 될 때 밝혀지더라도 학교폭력이 돼서 학폭 후에 회부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더욱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과거에는 학교가 공립학교인지 사립학교인지 또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에 따라서 이 처리 절차와 구제 절차가 달랐는데요. 최근에 법률이 개정되면서 한 가지로 일원화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이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시군구 교육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라는 곳에 회부가 돼서 심의 의결되는데요. 여기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함께 논의되고 의결되면 교육장이 이를 받아서 시행하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교육지원청이 심의위원회까지 회부되어서 논의되는 것이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에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률은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가 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그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교육적 관점에서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자, 이런 경미한 경우 외에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심의위원회 회부돼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가 의결되는데요. 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제1호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부터 제9호인 퇴학까지의 조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이러한 조치에 불만이 있는 가해자와 피해자는 정식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가해자 입장에서 너무 심한 조치라고 생각되거나 피해자 입장에서 너무 미약한 조치라고 생각될 경우에는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 모두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요. 만약 이 행정심판의 결과에도 만족을 하지 못하면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에 학교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 권리구제 조치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만약 그 학교폭력이 범죄가 된다라고 하면 형사적 조치로 고소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형사 고소부터 보면요. 학교폭력이 모두 형사범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하나는 학교폭력 중에 일부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범죄가 안 된다는 거죠. 예컨대 따돌림 같은 건데요. 이 소위 왕따라고 하는 거죠. 이 왕따는 형법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연령인데요.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형사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10세 이상이면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10세 이상이면 경찰에 고소를 하게 되면 경찰에서 조사해서 가해소년을 소년법원에 송치할 수 있고 소년법원은 보호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년법원의 보호처분은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기록에 영원히 남게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인데요. 가해 학생과 가해자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겁니다. 가해 학생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이 가해 학생이 책임 능력 여부로 결정이 되는데요. 판례는 대략 이 책임 능력 기준 나이를 13세 내지 14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 학생이 15세 이상이면 가해 학생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가해 학생이 13세 미만이면 책임 능력이 없어서 가해 학생에게는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요. 이 가해 학생이 감독 의무자인 부모님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 학생이 대부분 자력이 없겠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가해 학생이 나이와 상관없이 대부분 가해 학생과 그 부모를 모두 픽으로 잡아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법원도 가해 학생 부모의 감독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과 같이 학교 폭력이 발생한 경우에 대처 방법에 관해서 간략히 알아봤는데요. 실무를 하다 보면 학교 폭력에 대해서 처음부터 대처를 잘못해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상처뿐인 결론에 이르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 모두 현명하게 대처를 해서 학생들이 오히려 한 단계 성숙해지는 계기로 삼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해 학생의 경우에는 무조건 오리발을 내밀기보다는 잘못을 시인하고 상대방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학폭을 계기로 다시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하겠고요. 피해 학생의 경우에는 본인의 권리를 적극 주장해서 자존감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